어서 오세요. 헤드폰이 안 들려요? 예, 안 들리는데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들리시나요? 예,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예. 오늘 장근석 헤어스타일로 하고 오셨네요. 그건 또 무슨 언제적 장근석 씨 네. 얘기인 줄. 영국 갔다 오셨네요. 예. 예. I'm good. 네. 그 다음에 할 게 없네요. 영국 영어라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영국 영어 대표적인 거요? 뭐 형용사라던가 글쎄요. bloody. 예, bloody, lovely. lovely. 예. 약간 좀 다르죠, 느낌이. 예, 이렇게 약간 격식 차려 붙이는 부사들 이런 것들이 네. 있고. 어떻게 재밌으셨어요? 런던 한국국제영화제? 국제영화제는 아니고요. 런던 네. 한국영화제라고 지금 7회째를 맞이하는데 그러니까 런던 주재 한국문화원에서 주최하는 네. 한국 영화를 영국 사회에 소개하는 그런 영화제가 있어요. 거기에 포럼이 있어서 겸사겸사 다녀왔어요. 야, 어떤 영화가 소개가 됐는지 영어로 좀 소개해 주시죠. 한국 영화들을 영어로 굳이 제목을 바꿔서요? 그 약간 발음을 굴려가면서. 아니요, 한국 영화는 개봉작 네. 개막작은 더 티브스. 도둑들. 폐막작은 마스커레이드. 가면무도회. 아니요, 광해. 광해. 네. 영어 제목이 마스커레이드예요. 네. 예. 그거 이외에 이제 이 영화제는 그 해나 그 전해에 나왔던 영화들을 좀 많이 보는 데 의미가 있어요. 컨셉이 중요하다기보다. 그래서 네. 한 40편 정도 되는 한국 영화를 런던에서 상영하고 그다음에 브리스톨, 본머스 이런 데로 순회 상영도 하고 그런 영화제예요. 이야, 좋겠다. 영국도 갔다 오시고. 참 모든 정보를 케이블에서만 얻고 있고 여행도 케이블로 가고 그냥. 얼마 전에는 영국 토크쇼 정보 같아요. 이름도 모르겠네. 하여튼 한 2, 3년 전에 하던 걸 사다가 틀어주나 봐요. 네. 보는데 유명한 사람들이 맨날 나오는 거죠. 게스트가 재밌으니까 아무래도 보게 되고. 그렇죠. 꽤 유명한 영화 배우들도 나와서. 네, 영국의 코미디언, 네. 코미디언 한 명, 예. 누구 한 명 하고 이렇게 관객들이 되게 많은 그런 TV 쇼인데, 하여튼 그게 되게 유쾌한 게 뭐냐면 정치 얘기라든 스타의 사생활 얘기라든 약간 짓궂기도 하잖아요, 영국 사람들이. 네. 근데 그걸 되게 위트 있게 잘 서로 마음 상하지 않고 받아 넘기는 그런 대화. 네. 라던가 그걸 받아들이는 관객들이라던가 네. 그런 게 확실히 좀 다르구나. 즐길 줄 아는구나 해서 되게 부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저는 영국 코미디를 참 좋아하는데 그런 이제 토크쇼를 포함해서 제가 제일 재밌었던 건 공교롭게 지난번에 갔을 때 그 선거를 하고 있었어요. 영국이. 그러니까 총리를 뽑는 선거를 하고 네. 있었는데 그 투표하는 날 개표를 기다리는 사이에 우리나라로 치면 개그 콘서트 같은 거를 그 선거를 주제로 편성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각 후보 지지자들이 티셔츠 맞춰 입고 방청석에 앉아 있고 그다음에 각 후보들의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풍자도 하고 네. 서로 가볍게 잽도 날리고 이러면서 네. 너무 놀란 게 사실 선거 날이면 굉장히 심각하고 분석만 나오고 이런 그렇죠. 거 익숙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전부 코미디화를 해서 각자의 정책의 장점, 단점, 허점 이런 걸 서로 농담으로 주고받는데 그런 식으로 개표를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좀 편하잖아요. 힘이 덜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그렇다고 이제 진지하지 않게 생각하는 그렇죠. 건 아닌데 신기하더라고요. 그렇죠. 미국 배우들이 나오고 네. 항상 그런 문화 차이 같은 것도 이렇게 네. 서로 농을 많이 던지더라고요. 약간 스코티시 네. 액센트가 있는 사람이 나왔더니만 이렇게 남자 배우가 그러니까 미국 영화 드라마 러스트의 출연자가 나와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알아듣느냐고 한 4분의 1 정도만 알아듣고 있다. 막 서로 이렇게 되게 쿨하게 놀려먹고 있는 게 되게 멋있었고요. 애스틴 커처인가? 애스틴 커처. 예. 예. 아주 브래드 피트 만나서 네. 자기 혹시 제니퍼 애니스톤이랑 만나봐도 되냐고 그랬더니 브래드 피트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런 걸 이 사람은 허락을 받고 그래? 정말 세상에서 가장 쿨한 사람이다. 그리고 신나서 가서 한번 만나보겠냐고 얘기했는데 됐다고 바로 거절당해서 네. 좋은 친구를 지내고 있다는데 그런 게 너무 뭐라 그러나
편안하고 재밌고 유쾌하고 그냥. 그게 이제 받아들여진다는 걸 알면은 그런 방면의 유머 감각도 발달하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어차피 안 된다고 생각하면 사실 그런 방향으로 재치가 또 발달을 안 쓰니까.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국의 영화인들을 만나면 훨씬 인터뷰가 재밌고 말들을 어쩜 저렇게 잘할까. 우리는 왜 이렇게 재미가 없게들 말을 하실까. 딱딱하게 그러는데 생각해보면 타고난 재치가 부족해서라기보다 받아주질 않으니까 네. 그쪽으로 아예 이제 별로 아이디어가 그렇죠. 안 떠오를 수밖에 없는 농을 던졌는데 싸해지면. 예, 그러니까 아예 이제 어차피 못 쓸 유머. 그렇지 않을까요? 맞아, Nevermind가 나오는 거죠. 네. 제가 그 얘기 안 했는데 브라이언 맥나잇이 뭐 유머했다가 사람들이 아무도 안 웃으니까 뭐 집에 기타가 뭐 세 대가 있는데 네. 이 스틸이라는 곡은 쇼케이스 할 때 네.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많은 시간을 집중하면서 보내는 데가 어디냐. 화장실에도 기타가 한 대 있는데 거기서 쓴 곡이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웃으면서 웃으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300명이 다 못 알아듣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Nevermind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되게 이 자식이 좀 더 설명해 줘야지 그걸 왜 거기서 포기하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들었었던 기분이 납니다. 우리를 왜 포기하는 거야. 알아들었는데 안 웃은 거야 이러면서. 네. 자, 오늘은 저희가 하다가 이제 원숭이의 캐릭터를 네. 원숭이라고 하시면 시저가 화내고요. 유인원. 시저 무서워요. 화내면 되게 무서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원숭이로 통칭하는 그 동물이 긴 네. 꼬리 원숭이가 있고 긴 팔 원숭이가 있어요. 네. 보면은 어떤 걸 더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이프 유인원이라고 부르는 네. 쪽은 긴 팔 원숭이인 거죠. 그래서 침팬지나 그러니까 지능이 더 높고 인간을 더 닮은 쪽이 유인원인 거예요. 오랑우탄. 그렇죠. 오랑우탄, 침팬지, 고릴라 네. 이런 쪽들이 유인원으로 분류가 되고 네. 그들은 꼬리가 없거나 뭐 아주 짧거나 네. 그렇죠. 근데 뭐 그거 외에 이제 꼬리가 긴 원숭이들은 뭐 개코 원숭이라든가 별 얘기가 다 나온. 아니요 왜요? 비비 원숭이 있잖아요. 그런 이렇게 네 발로 더 많이 다니고 네네. 꼬리가 긴 애들. 길고. 그런 애들은 이제 원숭이라고 하는데 이제 에이프란 말은 인간과 더 닮은 쪽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종인 거죠. 그러니까 속인가 종인가 있는 건데. 네. 예, 시저는 침팬지입니다. 침팬지도 원숭이지 뭐. 알겠습니다. 시저 여기 없으니까 막 얘기도 될 거야. 자, 루퍼트 와이어트 예. 감독이고요. 예. 그 혹성 탈출 진화의 기원이란 제목으로 작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요. 네. 우리가 혹성 탈출하면 아주 예전에 찰턴 헤스턴이 주연했던 오리지널이 있죠. 68년도 영화인데요. 네네. 거기 예. 예. 이 영화는 사실 이 식스센스라는 작품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영화에서 반전의 대명사로 하면 주로 혹성 탈출 얘기를 많이 했었던 그렇죠. 기억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팀 버튼도 2001년에 한번 같은 제목으로 영화를 만들었었고 네. 제가 알기로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혹성 탈출이 한 7번째쯤 되는 혹성 탈출 리메이크예요. 예, 그렇죠. 영화로 알고 있고 이 영화의 경우는 제목에 기원이라는 게 들어있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혹성 탈출의 설정 어쩌다가 유인원이 만물의 영장이 되고 현실에서 그 우리가 지금 유인원과 원숭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에 인간이 그 자리에 가 있게 됐나라는 그 사연의 기원을 보여주는 걸 이제 줄거리의 본론으로 하고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먹고 케이블을 봤는데요. 중간중간 잤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영화 보면 잘 안 자는데 네. 이렇게 되게 재밌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극장에서 보셨으면 좀 다를 수도 있지 네. 않았을까요? 술 많이 먹었었어요. 네. 같이 먹던 동생들이 영화 한 편 보자 그래서 유료로 다운받아가지고 아 유료로? 네. 그럼 인정. 근데도 잤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3,500원인가? 4,500원인가? 아깝네요. 왜 힘이 없으세요? 영국 갔다 오셔서 그러세요? 영국에서 뭐 했어요? 그냥 막 걸어 다녔어요. 그리고 갔던 데 또 가고. 왜 이렇게 걸어만 다니까, 우리 게스트들은. 우리 이현주 기자도 그렇게 산을 다니고. 거기 막 이렇게 멋있는 남자 없었어요? 있었어. 있었어. 어디가, 어느 도시에 가도 멋진 남자들은 있죠. 근데. 그럼 전혀. 예, 근데 저하고는 무관하고요. 해프닝은 뭐 그냥 지하철에서 짐 들어준 사람들 그런 역시 동양 여자가 인기가 많다니까요. 그건 아니고 그냥 저래도 도와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쩔쩔매고 있는 걸 보면. 아 진짜. 안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일부러 더 쩔쩔매셨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땡큐 하고 끝이에요. 뭐 그런 쪽으로는 별로 재밌는 일 없었고요. 그냥 지금 기억나는 건 런던은 서울이랑 비교해서 정말 안 변해요. 도시가 정말 변화가 없어요. 몇 년 있다 가도. 근데 이번에 제가 제일 좋았던 건 어느 헌책방에 다시 갔는데 제가 지난번 여행 때
이제 돈도 그렇고 뭐 짐도 그렇고 그래서 망설이다 이제 포기했던 책이 있거든요, 한 권이. 아유, 재미없어. 근데 그 책이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책장에 그대로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너 아직도 여기 안 팔리고 있었구나 그러고서 사왔어요. 미담 아닌가요? 저 시니컬한 표정 상처받았어요. 저도 영어로 된 책을 사다 주셨어요. 정말 싫으네요. 23 Things They Don't Tell You About Capitalism. 이리 도로 내세요. 네, 이리 주세요. 이게 선물인가요? 벌인가요? 너무한다. 그래도. 안 읽을 수도 없고. 열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만. 네. 사람들이 제가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시는지 팬분들도 이렇게 영어로 된 책을 되게 많이 주세요. 되게 두꺼운 책들 있잖아요. 10장 읽다 포기하는 책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어쨌건. 그러니까, 그럼 뭐 라면 냄비라도 괴세요. 이게 코팅이 돼 있어갖고 뜨거운 거 넣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자, 어쨌건. 도와줬을 때 뭐라 그랬냐니까요. 저요? 예. 뭐라 그랬냐면. 남자 괜찮았어요? 어린애였죠. 자, 기자님이 어린애라고 하는 되게 넓습니다. 20대로 보였고 저한테 귀여웠던 게 젊은 남자죠. 그럼 어린애가 아니라. 정말 무거운 가방인데 그냥 들어줘도 되는데 네. 왜 너무 젊은 친구들이 가끔 이렇게 혈기방장해서 힘자랑을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남자 아이들이. 네. 아니 그 20kg도 넘는 트렁크를 머리에 이었어요. 번쩍 들고 올려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저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많이 삐뚤어졌어요. 어떻게 감사해도 충분히 감사를 못 드리겠네요라고 인사를 했죠. I can thank you enough로 가셨군요. 예. 그럴 때 can I buy a cup of coffee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들은 그날 금요일에 어떤 즐거운 자리를 위해서 열심히 가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Can I join you? I'll pay. 그런 민폐를 국제적으로 끼칠 수는 없죠. 다음에 또 만날 거예요? 조금 무책임해져도 됩니다, 기자님. 알겠습니다. 다음에 꼭 명심하겠습니다. 그럼 내년 영국 한국 영화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내년에 어떻게 또 가겠어요. 이번에 가서 소심한 사람들은 안 돼. 저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혼자 여행 가갖고 멀리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재밌을까 이런 거. 그냥 강아지의 느낌. 저희 강아지가 그랬거든요. 주인 닮잖아요. 네. 이렇게 뭐 하고 싶으면 쳐다보면서 몸을 발발발발 떨어요 이렇게. 저기서 놀고 싶은데. 성시경 씨만한 신장의 여행자가 한쪽에서 계속 우리 패거리를, 우리 무리를 쳐다보고 있으면 상당히 신경 쓰일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딴 얘기로 왔는데. 하여튼, 네. 가서 책 사고 행복해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요. 다른 초이스가 없습니다. 뭘 더 읽으려고 그래요? 사기만 해요. 읽진 않아요. 눈도 나쁘셔지시는 것 같은데. 자, 줄거리 듣겠습니다. 억통살출. 우리 음악 안 들어요? 네, 듣고 싶으면 듣죠. 뭐든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폴 맥카트니의 Bye Bye Blackbird 준비하셨네요. 네, 이 노래는 이제 다른 가수 버전으로 킹콩이란 영화의 삽입곡으로 들어갔었어요. 피터 잭슨의. 네, 그 가수의 노래는 MBC 라이브러리에 없어서 그래서 폴 맥카트니가 부른 것으로 골랐습니다. 난 또 영국 갔다 오셔서 그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예. 자, 폴 맥카트니의 Bye Bye Blackbird 듣겠습니다. 자, 기자님이 얘기하지 말라 그래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따로 이렇게 즐기시는 방법이 있나 봐요. 동네 펍에 많이 가신다고요? 이번 출장이라서 그런 거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왠지 외국 남자랑도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기자님은. 남자랑도가 아니라 혹시나 외국 남자랑은 그런 거겠죠. 우리 누나가 있어서 그런지.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얘기하고요. 네. 혹성탈출, 줄거리. 예, 이제 영화의 배경은 샌프란시스코예요. 네. 샌프란시스코의 젠시스라는 약간 생명공학 연구소처럼 보이는 연구소가 배경인데요. 여기서 윌이라는 제임스 프랑코가 연기하는 생명공학자가
이제 신약 개발팀에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네. 거기서 지금 개발하려는 약은 알츠하이머라는 병이 있잖아요. 고칠 수 있게 하는. 치매를 치료하는 약을 개발을 하고 있고 네. 피리 실험 동물로는 이제 침팬지들을 이제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제임스 프랑코한테는 다른 개인적인 동기도 하나 있는데 자기 일이기도 일이지만 네. 그 아버지가 위례 아버지가 알츠하이머로 이제 정신 기능을 잃어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좀 마음도 있는 거죠. 이야기 잘 되면 아버지도 낫지 않을까. 그렇죠, 최고죠 그러면. 예, 근데 그 피 실험 동물 중에서 이제 빛나는 눈이라는 별명을 가진 여자 침팬지가 되게 괄목할 만한 지능을 보여주고 있어서 네. 이제 이 침팬지한테 나타난 효과를 예를 들어서 이 신약 개발에 돈을 들일 그 투자자들한테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어요. 다 잘 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굉장히 예민해져서 이 빛나는 눈이 우리를 탈출해서 결국은 막 굉장히 뭐랄까. 오늘 말이 이렇게 안 나오지. 탈출해서 뭐 이렇게 연구소 엉망진창을 만들고 거죠. 예. 이렇게 잘 성공해야만 하는 발표장까지 뒤집어 놓고 결국은 다 망쳐놨어요. 보안 요원한테 사살당하는 안 좋은 결과가 오게 되죠. 그래서 네. 당연히 투자는 물 건너가고 저렇게 날뛰는데 무슨 약이 성공적이겠냐 그러겠죠. 그래서 투자는 물 건너가고 이 제약회사 간부도 당장 연구 접어라라고 이제 연구팀에 통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험용으로 사육되던 이 유인원들을 다 안락사시키라는 되도록 저렴한 비용으로 안락사시키라는 지시까지 내려오게 되죠. 네. 근데 그 연구원들은 그동안 정도 들고 그래서 차마 정말 못할 짓이지만 안락사를 다 시키는데 12마리나 되는 유인원을 안락사시키고 나서 보니까 이 밝은 눈에 침대 밑에 있었던 빛나는 눈에 침대 밑에 아기 침팬지를 발견을 하는 거예요. 개발했군요. 말이 안 나오지. 아니 그렇게 많이 해요. 야, 나 완전 괜찮은 집 하나 개발했잖아요.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고맙습니다. 야, 진짜 맛있어. 무마해 주셔서. 내가 최근에 개발한 거야. 그러네요. 그럼 그렇게 하니까 말이 되네요.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근데 그래도 그 어감이 오잖아요, 뉘앙스가. 네. 그래서 근데 이 12마리를 안락사시킨 요원이 나는 정말 너무 할 만큼 했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윌한테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윌이 마땅한 그 맡길 곳을 찾을 때까지만 집에 두려고 아기를 데려오는데 당연히 곧장 정이 들어서 이제 반려동물로 키우게 되죠. 그리고 그 키우면서 알게 된 게 이 아기도 엄마가 갖고 있던 녹색 눈을 물려받았던 것처럼 엄마한테 주사했던 그 약의 이름이 알츠 112였어요. 그 효과를 유전받아서 놀라운 지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게다가 그 처음부터 지능도 좋은데 그게 발달되는 속도도 너무나 빠른 거예요. 그래서 막 하루 만에 젖병을 자기 손으로 들고 먹고 인간의 아기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이고 그렇죠. 뭐 이런 기세면은 좀 있으면 자기 기저귀 자기가 갈고 이튿날은 자기 기저귀 자기가 삶을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속도로 다 삶아놨으니까 한 잔 하러 나가자 이렇게. 그러니까 나흘째 되면 그럴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그런 기세를 보이게 돼서 이제 같이 식구로 살기도 사는 거지만 자기가 학자니까 이 아이를 관찰을 해서 점점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직장에서 모르게 자기 집에서 그렇게 되고 그 점점 병세가 악화되는 아버지한테 인증은 못 받았지만 이 약을 그러니까 밝은 눈의 아이인 이 아기 침팬지의 결과를 보고 고무받아서 아버지가 더 나빠질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실험적으로 그 약을 투여했더니 아버님도 너무 괜찮아져. 병세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 치매가 오기 전보다 더 좋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세 식구가 생활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아기 침팬지한테는 시저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죠. 붙여주게 되죠. 근데 이 시저는 몇 가지 단어를 습득을 하는 걸로 시작을 해서 수화로 소통하게 되고 그다음에 인간처럼 옷도 입고 생활하게 되고 그렇게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영화의 전반부입니다. 후반부는 2부에 가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 그 시즈 눈빛 되게 무서웠던 것 같아 마지막 그 중간 이후에.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눈빛이었어요. CG인가요? 그렇죠. 다 CG죠. 표정까지? 그렇죠. 이따가 퍼포먼스 캡처라는 기술을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막 드릴게요. 붙여가지고. 그렇죠. 사람 연기한 다음에 거기다가 그래픽을. 사람의 연기를 신호화해서 데이터로 만들고 거기 위에 애니메이션 씌운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자, 어디 가지 마시고요. 혹성 탈출 진화의 시작 줄거리 후반부는 2부에 계속됩니다. MBC FM for you. MBC FM4U DJ 콘서트 굿모닝 FM 서현진입니다. 오늘 아침
정지현입니다. 여기는 골든디스크 이루만 정화의 망고 김신영입니다. 2시의 데이트 주영훈 오늘 발견 스위스로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세윤 뮤지의 친한 친구 FM 음악도시 성시경입니다. 푸른밤 정혁입니다. 11월 28일 수요일 오후 7시 반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진행되는 MBC FM4U DJ 콘서트. 자세한 사항은 MBC 홈페이지 imbc.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M for you 91.9 방금 광고 들으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기자님. 그러지 마요, 진짜. 놀라운 게 아니라 뭐 그럴 줄 알았다 하는 사실이지. 컴퓨터랑 네. 체스를 두시더라고요. 왜요? 컴퓨터로 고스톱 두시는 수많은 청취자들이 계신데. 바둑, 오목 다 그렇죠? 똑같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하여 예. 지금까지는 행복한데요. 예, 근데 이제 이 줄거리의 터닝 포인트,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네. 근데 이 지능이 이렇게 발달하다 보니까 시저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인간하고 비슷한 상태예요. 같은 나이 인간보다 훨씬 지능이 좋은 상태고, 그러니까 모든 걸 듣고 이해를 하지만 말만 못하는 인간이랑 비슷한 상태라고 보시면 그렇죠. 되는 거죠. 근데 세상은 그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잖아요. 어쨌든 원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곧 그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과 세상이 바라보는 자신 사이에 균열이 오고 위기가 올 수밖에 없겠죠. 정체성 네. 위기가. 그러다가 이제 8살 무렵에 이 식구들하고 숲에 놀러 갔다가 다른 가족들이 끌고 온 개랑 마주치는 일이 생겨요. 네. 근데 마주치면서 그동안 내가 뭘까라고 고민을 했던 게 이제 폭발하게 되는 순간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저가 그런 물음을 하는 거죠. 나는 뭐야? 시저는 뭐야? 나는 펫이야? 라고 물어보게 돼요. 너는 펫이 아니야. 라고 윌이 대답을 해주고 그때 이제 그날따라 걔가 트렁크에 안 타겠다고 좌석에 타겠다고 그 의사 표현을 해서 이때 윌이 이제 얘한테 네가 어떻게 해서 이런 유인원이 됐는지 유난히 머리가 좋고 인간처럼 스스로를 생각하는 유인원이 된지 설명을 해줘야겠다고 생각해서 자기 회사 그러니까 그 젠시스 연구소에 데려가서 너희 엄마가 이랬었고 엄마는 죽었고 그리고 너는 그래서 이런 유인원이 된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위기는 뭐냐면 아버지가 쾌차하시는 것처럼 보였다가 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처음엔 모르잖아요. 지켜봐야 되잖아요.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근데 인간의 면역 체계가 이 약에 저항을 하면서 이제 급속도로 예전에 나빴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나빠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신줄을 놓으신 그 윌의 아버지가 운전을 하겠다고 그냥 남의 차에 이웃의 차에 타서 핸들을 잡았다가 앞뒤로 막 차를 들이받고 접촉사고를 내는 일이 생겨요. 네네, 난리가 나죠. 그래서 그 좀 난폭한 이웃 남자가 완력으로 아버지를 위협하는 장면을 창으로 마침 보고 있던 시저가 자기 할아버지를 공격하니까 그렇죠. 이 자식이 하면서 달려나가서 이웃 남자를 공격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원래 좀 동물도 안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예전에도 시저한테 이렇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웃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맹수가 이제 이웃에서 인간을 공격한 걸로밖에 안 보이는 거고 결국은 시저가 강제로 유인원 보호소에 끌려가서 거기에 한 90일 정도 갇혀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처음으로 지금까지는 굉장히 존중받았었는데 수용소 직원들로부터 모욕받고 학대받고 그리고 원숭이들이 보기에도 유인원들이 보기에도 얘는 좀 이상한 애 옷을 입고 오질 않았나. 그러니까 좀 그 따돌림, 그러니까 구박받고 이런 상황에 그래서 간수가 있죠, 거기. 그렇죠. 네. 그 간수가 이제 드레이코 말포이 역할을 해리포터에서 했었던 톰 펠튼이라는 배우가 꼭 드레이코 말포이 같은 짓을 하죠, 거기서도. 네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시저는 동족으로서부터도 이상한 애 취급을 받고 인간으로부터는 확실하게 종차별을 받으면서 이제 진짜 진지하게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돼요. 그리고 시저나 아버지나 다 상황이 안 좋아져서 코너에 몰린 윌은 부친과 시저를 다 구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연구소의 상사한테 보고를 하고 이제 111을 더 넘어서는 113이라는 약을 실험을 하겠다는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 또 그 시저가 있는 보호소의 침팬지들이 다시 실험을 위해서 그 연구소 실험 동물로 실려가게 되는 일이 밝혀지고요. 근데 여기서 결국 윌이 못 데리러 오는 그러면 시간이 지연되는 동안 시저는 점점 더 정체성 고민 끝에 동족들을 설득하고 포섭하고 그래서 무리의 지도자로 나서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처음으로 그가 정당방위가 아닌데
이제 인간의 멱살을 잡는 걸 보게 되는 네. 거죠. 그거는 자기가 받은 모욕에 대한 대응인데요. 사실 그 상황 자체는 우리에 갇혀 있는 건 시저고 인간 그 간수 방금 말씀하신 간수는 밖에 있는데도 시저가 더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장면만 보면. 왜냐하면 그거는 그 시저가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어떤 품위? 카리스마. 그렇죠. 카리스마와 품위 때문이고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걸 분명히 이 존재가 갖고 있다라는 네. 걸 우리가 느끼게 해주도록 찍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113을 개발하는 동안 병세가 더 나빠진 아버지는 투약을 거부하고 죽고 그리고 윌의 그 주변에 수의사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친구도 이제 윌한테 당신이 인위적으로 바꿔서는 안 되는 것들이 세상에는 있는 법이라고 이제 조언을 해서 윌은 마음을 바꾸고 연구를 멈추기로 결심하지만 이미 시저는 결단을 내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시저를 집으로 가자고 데리러 갔을 때 윌한테 시저는 집에 가지 않겠다고 거절하고 스스로 자기가 우리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맞아요. 기억납니다. 그 장면. 그때쯤 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리 문을 닫는 거를 동료 유인원들이 같이 갇혀있는 동료 유인원들이 보면서 쟤는 우리 드디어 편이다, 이제. 원어버스가 되기로 결심을 했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의 결단을 모두가 목격하고 그리고 이제 결심을 그렇게 한 만큼 인간들에게 저항하기 위해서 이제 조직을 해야 되고 자기 동족들을 조직을 해야 되고 사실 투쟁이 가능하려면 단결이 가능하려면 네, 동족이라고 하긴 다들 너무 멍청하지 않나요? 그래서 예. 이제 시저가 하는 게 그동안 물론 열쇠를 훔쳐놨어요. 그래서 혼자서는 밖에 나갈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윌과 살던 집에 가서 윌의 냉장고에 있는 그 알츠 112, 113 이런 약들을 갖다가 그 보호소에 풀어놓는 거죠. 최루탄처럼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단체로 똑똑해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능이 발달한 이 유인원들은 나 그거 좀 맡아봤으면 좋겠다. 그러게요. 네. 보면서 저도 약간 그 단체로 똑똑해진 유인원들은 사실 단결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눈앞의 이익을 잠시 유예하고 자기 희생을 해야지 단결이라는 게 가능하잖아요. 네.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은 사회라는 걸 형성하게 된 거고 그렇죠. 동물은 못 그러게 된 네. 건데 이제 이 시저의 동료들은 그게 가능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처럼 거기 나온 장면처럼 그 보호소를 탈출을 해서 네. 그 젠시스 그 연구소를 습격해서 초토화를 하고 네. 그리고 동물원에 있는 동족들이 또 많지 않겠어요? 샌프란시스코 동물원에. 네. 그래서 동족들을 해방시키고 그래서 금문교에 가서 인간 경찰들과 시가전까지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까지 쫓아간 윌이 아무리 이제는 시저한테 돌아오라고 얘기해도 시저는 여기가 이제 내 집이라고 얘기하면서 유인원 동료들과 함께 그 샌프란시스코 근교의 숲에서 이제는 진지전, 방금까지는 게릴라전이었지만 예. 진지전을 준비하는 데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지구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면서 암시하는 정도에서 영화는 이제 끝나게 되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아니라 이제 아프리카로 가야 되는 거죠. 이제.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된다는 게 암시되는 게 새로 개발한 그 113이라는 약은 이 유인원들한테는 굉장히 좋지만 지능을 되게 발달시키지만 인간한테는 치명적인 역병을 전염시키는 거라는 암시가 나오거든요, 이 영화에. 그러니까 인간종의 쇠퇴와 그 유인원종의 발전이라는 걸 암시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영화는. 그 약 때문에 인류가 그렇죠. 안 좋아진다. 예, 그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혹성 탈출의 본론은 앞으로 몇십 년 후에 이제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갑자기 신화의 히어로 갖고 오셨는데요. 신화가 그렇게 좋으세요? 아니요, 우리 히어로란 노래를 찾다가 이제 가수 윤하 씨 노래와 신화 노래가 있어서 예, 어떤 걸로 할까 했는데 PD님이 신화 노래를 신화 방송 열심히 보시나요? 계속? 예,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그 중에 누가 제일 좋으세요? 저는 한 명이라도 빠지면은 안 되는 신화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 신화의 히어로 듣고 돌아옵니다. 너무 좋아하시네요. 네. 히어로, 신화의 히어로. In your mind 그러면 이제 그게
나한테 하는구나라고 들으면 상상하면서 아니거든요. 그만 놀리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시 들어가는 아티스트들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서태지, 신화, 뭐 이렇게. 성시경. 정말 세 팀은 많이 다르죠. 자, 그리하여. 네. 그래서 이 영화에서 저는 참 이제 인상적으로 본 장면들이 있었는데 특히 이 네. 유인원들이 도시로 탈출하고 나서 뛰쳐나가고 나서 시퀀스들 참 잘 찍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그 동물원의 동족들을 해방시킬 때 어떤 장면이 있냐면 그 동물원 우리의 창살들 있잖아요. 네. 끝이 이렇게 뾰족하게 화살촉처럼 생겼잖아요. 그거를 힘이 센 오랑우탄이랑 고릴라가 그걸 네. 뽑아서 그게 바로 죽창 같은 무기가 되는 거예요. 아, 유인원들한테. 오랑우탄이 알츠 112를 맞으면 참 많이 위험하겠네요. 진짜. 그래서 고릴라가. 그렇죠. 고릴라, 오랑우탄 다 힘이 세고요. 네. 팔도 길고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보다 완력이 세고 좀 빠르고 네. 점프력이 굉장히 좋은 거죠. 네. 근데 저는 그게 비유적으로 이 고릴라들을 가두고 있던 창살이 그들의 무기가 된다는 게 좀 의미심장하지 않았나. 의도한 걸까? 기자님은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닐까요? 그거는? 그거 직업병인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봤고요. 그리고 네. 이 영화의 금문교 그 시가전 장면은 네. 사실 영화 속에 금문교가 참 많이 나와요. 뭐 엑스맨에도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랜드마크잖아요. 네, 나름대로 네, 샌프란시스코에. 네. 근데 제가 본 어떤 금문교 씬보다 인상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보면은 이 팔도 길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유인원들이 팔로 그 밑에서 네. 그 정글짐 타듯이 밑에서도 돌진을 해오고 위에서 교각을 타고도 내려오고 네네. 그러거든요. 근데 이 유인원 액션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자유자재로 동서남북 어디서든 뛰어내려올 수도 있고 타고 올라올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인간보다 힘이 세고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액션씬을 볼 때 예측하기가 좀 힘들다는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공간 활용을 비행하고도 다르고 스파이더맨의 활강하고도 다른 어떤 연출을 할 때 그 원숭이 액션다운 그런 새로운 매력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장르인데 원숭이 액션. 예. 야, 저분이 저 촬영 감독이 원숭이 액션을 끝나게 찍어서 그잖아요. 근데 그냥 막 원숭이가 되게 무서워, 빨러, 힘이 세 이런 게 아니라 네. 이 종족의 움직이는 방식 같은 걸 특징을 잘 알아야 캐치해서 되니까. 그걸 액션으로 안무를 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이 되게 좋았고 네.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사실 동물들이 아름답다는 걸 많이 느끼잖아요. 동물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그렇죠. 동새의 특징이. 네. 근데 사실 새도 아름답고 코끼리도 멋지고 다 그랬는데 영장류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은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보기에는 약간 우리랑 비슷하니까 인간이 되다 만 듯한 그런 약간 불완전한 형태로 보였기 때문에 네. 그렇게 안 멋있어 보였거든요. 인간보다 원숭이들이 못한, 볼 때는. 네. 예. 그러니까 뭐의 그 자체로서 완결된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진화가 덜 된 것처럼 본 편견이 저한테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영화의 액션씬을 보면은 아름다워. 예.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그 샌프란시스코 그 주택가에서 원숭이들이 막 나무를 타고 전진을 할 때 네. 그 화렵수의 잎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장면이랑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아스팔트 위에서 막 애들이 돌진을 할 때 보면은 약간 원숭이들은 직진을 안 하고 비스듬하게 옆으로 살짝 뛰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은 혹시 허리가 좀 안 좋았던 원숭이가 아니었을까요? 단체로 오래 갇혀서 디스크가 근데 아,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예, 옆으로 뛰는 느낌. 옆으로 뛰는데 그때 저의 느낌은 그 사람이 달리는 거하고 다르게 이렇게 공간을 확확 접으면서 전진하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한 번 뛸 때마다. 야, 그냥 내가 볼 땐 그 원숭이 그냥 뛴 건데 기자님이 이렇게 멋있게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영화로 봤을 때는 분명히 스타일이 있구나. 이 영화만의 액션 스타일을 동물의 특징에서 잡아냈구나. 이런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재밌었고 캐릭터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네, 시간 많습니다. 아,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시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시저는 아까 처음에 줄거리 말씀드리면서 소개한 것처럼 중간적인 존재예요. 지능이 너무 좋은 원숭이인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원숭이도 사람도 약간 경원시하는 존재랄까? 그렇게 된 거고. 양쪽에서 둘 다. 예. 그리고 저 스파르타커스라는 영화에 커크 더글러스 생각도 약간 했는데 네. 이제 노예인데 지배계급의 노예인데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지배 집단한테 사랑받으면서 이렇게 안락하게 살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는 거죠. 나의 동족의 저항의 지도자가 될 것인가, 그렇죠. 아니면은 뭔가 집사처럼 지배 집단에 안정적으로 예, 그냥. 그렇게 살 것인가, 이제 그런
그런 고민의 궤적을 우리가 시저의 캐릭터를 따라가면 볼 수가 있는데 보면은 처음엔 동족한테 환영 못 받는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감옥에서도 그 보호소에서도 시저가 어떤 걸 하냐면 분필 같은 걸로 감옥 벽에 윌이랑 살던 집에 자기 방 창문을 그려요. 네. 동그란 창문인데 네. 그러니까 집을 인간이랑 살던 집을 되게 그리워하고 있잖아요. 네. 처음엔 그러다가 나중에는 윌이 집에 가자 시저 했을 때 문을 닫아버리죠. 시저는 지금이 여기가 집이야. 시저 이스 홈 그래요. 같이 가자. 그러니까 같이 집에 가자라고 했을 때 시저 이스 홈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 영화를 요약하자면은 이 시저라는 유인원이 나의 집은 어디인가라는 문제를 네. 그걸 다룬 영화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시저가 지도자가 되기를 결심하고 나서는 되게 마키아벨리적인 전략가의 풍모 같은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또 이렇게 멍키아벨리 아닌가요? 괜찮은데요. 네, 그거 멍키아벨리적인 예. 면을 보여주는데 네. 그 처음에 자기를 이렇게 괴롭혔던 주먹 좀 쓰는 유인원이 있어요. 근데 일단 이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 걔부터 자기 괴롭혔던 애부터 무리가 보는 앞에서 제압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참 좀 머리가 있구나. 어떻게 하면 헤게모니를 잡을 수 있는지 알고 있구나 이런 네. 생각이 들고 근데 제압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친구는 좀 단순무식한 유인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압을 해버린 다음에 바로 자기를 편이 되도록 포섭을 해서 머리가 나빠서 오른팔까지는 못하고 왼팔 정도로 행동대장 정도로 끌어들여요. 네. 저런 거 보면 약간 조직 운영의 묘를 알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유인원한테 네. 그 과자를 이렇게 배급하는 장면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곳간을 장악해서 권력을 잡는 확실히 하는 그런 면을 보여주기도 하고 두목 기질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처음에 이제 말은 못했었는데 그 점점 더 똑똑해진다 그랬잖아요. 네. 지능이 날이 갈수록 발달을 해서 말까지 하는 단계에 이르러요. 시저가. 근데 그 시저가 처음으로 발설하는 인간의 언어가 딱 한마디. no예요. no. 맞아. 네, 인간이 자기한테 어떤 걸 요구하거나 강제하려고 했을 때 딱 한마디 강력하게 no 이러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정말 보면서 그거를 이제 무서웠죠. 유인원도 보고 인간도 너무 놀래고 원숭이가 말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게 저는 사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치적으로 강력하고 짧고 강렬한 슬로건을 만들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표어를 하나 만들 줄 카피라이터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미국 정치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나오듯이. 그렇죠. 근데 이 한마디를 보면서 저는 시저가 진짜 정치인으로서 좀 만들었어. 그게 있구나. 그러니까 노라는 한마디를 이제 슬로건으로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선거용 노래로는 하수빈의 No. 네. Just say no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시저는 보면 굉장히 현명한 측면을 보이고 그 현명함을 이미지로서 추격해서 보여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금문교 시퀀스에서 기마 경찰하고 대치를 하는데 말을 한 마리 뺏어타고 나타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랬을 때 보면은 그냥 원숭이로서 있을 때보다 말을 타고 있으니까 말보다는 우월한 존재라는 게 확실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만물의 영장스러운 이미지를 저 한 컷으로 보여주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 그냥 동물의 일원이 아니다. 더 이상. 그런 거 보여준 것 같고 사실 반인 반마 그러면 우리가 켄타우로스라는 신화 속의 존재가 있잖아요.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전설에 의하면은 켄타우로스였다고 하는데 사람이 말을 타서 반인 반말을 하는 것보다 상반신이 인간인 것보다 상반신이 원숭이니까 훨씬 더 자연스럽고 되게 뭔가 신적인 멋있다. 이미지처럼 보이더라고요. 동물이 합친 느낌. 그렇죠. 침팬지가 말을 타고 있는 게 인간이 말을 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그런 도상 아이콘 같은 느낌이 강했었고 반대로 이 시저의 현명함이나 지혜로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시나리오를 그렇게 쓴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나온 인간 캐릭터들은 너무 허약하고 뻔해요 사실. 맞아. 그랬죠. 그래서 좀 매력이 없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포이 했던 그 간수 톰 펠튼도 꼭 말포이가 호그와트 말고 동물보호소 가면 꼭 저러고 있을 것 같은 역할을 했고 그 보호소 소장은 브라이언 콕스라는 배우인데 브라이언 콕스 얼굴 보시면 아실 텐데 엑스맨에서도 뭔가 울버린을 안 좋게 만들었던 그런 음모를 했던 사람으로 나왔었고 그다음에 본 시리즈에서도
제이슨 본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전문가. 그렇죠. 전문가인데 그런, 뭔가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 인간을 개조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배우만 나오면 사실 뭔가 안 좋은 기관의 기관장일 거야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공직이에요. 네, 공직인데 좀 음지에서 활약하시는 공직자. 대기업은 아니야. 네, 그렇죠. 사기업은 아니고 그래서 녹을 먹는 사람.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너무 좀 뻔한 캐스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캐릭터가 많아질 수가 없다고 엑스트라는. 그렇죠. 깊이 들어갈 수가 없고. 되게 얇아질 수밖에 없고. 예. 입체적으로 변할수록 주인공이 집중이 떨어지니까. 맞아요. 그때 우리가 주성치 얘기하면서. 네, 서당계 3년이면 제가. 네. 의일의 여자친구는 그 슬럼독 밀리어네어에 나왔던 굉장히 아름다운 인도계 배우 프리다 핀토라는 네. 여배우가 연기를 했는데 이 배우도 예쁘긴 한데 참 옆에서 항상 너무 옳은 말만 해서 재미없는 캐릭터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의 영역은 건드리지 마 뭐 이런 말. 그래서 뭐 하나같이 인간 캐릭터들은 시절을 돋보이기 위한 병풍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조금 평면적이었던 기억이 나요. 조금 아쉽다. 조금. 네. 알겠습니다. 야. 그렇죠. 근데 그 여자가 갑자기 뭐 어디 술집에 가갖고 한잔 했는데 거기 사고가 나면 그걸 다 또 찍어야 되잖아요. 다 돈이다 이런 네, 거죠. 그걸 또 넣어야 되잖아 그걸. 그래서, 그렇죠. 자, 그래요. 혹성 탈출 진화의 시작에 대한 영화 함께했습니다. 네. 다음 주 영화는요? 네, 다음 주 영화는요.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된 프랑스 영화가 있어요. 원래 원제의 뜻은 반주자라고 라콩파냐트리스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로만 보랭제가 연기한 반주자, 네. 소피라는 소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기자님의 추천곡 매트 슬랭거의 I Love You라는 곡 준비해 오셨네요. 또 요즘 듣는 노래시겠죠, 그러면? 예, 이 앨범 전체가 참 좋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듣고 저는 3부에 다시 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